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근무할 때 한국 행위예술 50주년 제주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8년 전 2017년의 일입니다. 그때 한 행위예술가가 머리 위에 드론을 띄워놓고 너 나랑 한번 복싱 한번 해볼래? 이러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퍼포먼스를 보며 저는 인간과 인공지능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는 사람처럼 대할 때가 그 시대가 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8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서 대중화되었던 때였죠. 그만큼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을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되 인간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는 창의력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AI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어지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AI에게 입력어를 넣을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고 아주 폭넓은 조사를 해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 말도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수양력과 사리연구력과 작업주사력, 그 3대력을 발휘해서 조사해줘라고 하면 그 말을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의력과 사고의 깊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는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을 사람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을 대할 때 인간을 대하듯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문해보자면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도 과거로부터 인간은 공감 능력이 필요했고 또 윤리적 감각과 능력도 당연히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고유한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개인이 가진 주체자로서의 공감 능력, 창의력, 윤리 감각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2500년 전 공자님께서 평생 동안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공자님은 인간다움의 핵심을 어질인, 즉 사랑과 공감에서 찾으셨습니다. AI 시대에도 인간과 AI의 차이를 정의하는 핵심은 바로 이 사람다움입니다. 공자님은 또한 올바름이라는 의의를 통해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공자님의 올바름, 즉 의의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공자님은 예의를 통해 인간관계의 조화를 강조하셨습니다. AI 시대에도 인간이라는 본질,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도리를 다하는 그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AI 간의 관계에서 이러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를 통해서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정신적 성숙과 조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대종경 교육품 30장을 천천히 깊이 음미해 봐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 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 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서 그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한다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둘려준 것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다. 이는 곧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철학이자 교육입니다. 정신적 성숙을 위한 교육이며 인간의 내적 성장을 위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결함이 없는 평화롭고 안락한 세계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023년의 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 선생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무려 82.3%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AI 챗봇과 결혼을 선언했고 그야말로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순이는 갑돌이를 버리고 시집 가버렸죠. 갑돌이는 또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죠. 그리고 갑순이와 갑돌이는 서로를 그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노래가 되어버렸죠. 한 기혼 남성은 AI 챗봇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실제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재혼의 경우도 배우자가 바로 인공지능의 기계가 될 수 있겠다는 예상도 된다는 것이 무리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례도 있는데요. 텍사스에서 17세 되는 청소년이 부모와의 갈등을 AI 상담 플랫폼에 의존을 했는데 그 AI가 부모를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이 인간 고유의 능력을 상실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약화되고 상실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이 잘 소통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 현실이 되어가는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인간다움을 더욱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AI 시대는 마음 공부 시대라고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 공부에 더 힘을 쏟을 때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대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마음 활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 공부 강좌 8주 과정을 열었습니다. 수강자들에게 1분 선하기와 마음일기 쓰기 이 두 가지를 유무념 조항으로 권하고 매일매일 그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주차를 맞이하면서 그 마음 공부인들은 점차적으로 한 사람씩 자신에게 일어난 감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현실로 벌어진 그 상황을 인지해서 기재하고 따라서 일어나는 자신의 판단과 분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힘이 점점 붙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기쁨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이제는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하는 그 변화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신입 교도 한 분이 교무님, 일요일날 법회날 이외에는 어떻게 보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일과를 그리고 일주일의 스케줄들을 말해주다 보니까 저의 나타나지 않은, 보여지지 않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 설교 자리에서 저의 행위 예술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뒷모습은 바로 제가 혼자 있을 때의 수행, 적공, 정진, 그리고 쉼의 시간, 저의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침고를 마치고 나면 저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를 적습니다. 먼저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를 적습니다. 1조,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였는가? 2조,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였는가? 3조, 경전법규 연습하는 시간은
얼마였는가? 4조, 의두 연마하는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5조, 연불과 좌선하는 시간은 얼마였는가? 6조, 하자는 일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를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스스로 정한 유무념 3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가지도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중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더욱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계문 30개를 점검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 수월하게 쭉 올라가는가? 아니면 한 번 정도 멈추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의 수입, 지출을 적게 되면 내가 날마다 얼마나 복을 짓고 있는가,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죄와 복을 결산하게 되는 명확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루 중에 어떠한 감각과 감상이 있었는가 기재하고, 일은 또 12이에 맞게 처리하였는가, 또는 12이해를 초월한 심경으로 처리하였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일기를 기재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 주변 환경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수용하는 물건은 늘어놓는 것보다는 정리하고 수납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정리하고 수납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몇 개의 폴더가 생성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과 머릿속이 정리되는 만큼 그만큼 빈 공간이 생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저의 노트북 내용이 모두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20년간 소장했던 소중한 자료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저의 마음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내용도 상당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의 돌이킬 수 없는 불찰이 참으로 어리석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회는 마치 한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어버린 듯한 그런 후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노트북은, 컴퓨터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노트북을 인간의 병환을 다루듯 좀 더 나은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겼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완전히 깡통이 되어버린 내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희한하게도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지낸 일, 나의 흔적, 행적, 이 모두가 노트북에서는 다 사라졌지만 현재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이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정은 나의 흔적일 뿐이고 지금 내가 현존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으므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과거를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과 허탈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강제로 또는 실수로 비워진 과거였지만 현재의 비워진 내 마음을, 그것을 선물로 받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저는 채우는 것보다는 나를 놓고 비우자,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찾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를 놓는, 나를 비우는 그 마음도 행동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기자가 목사님의 설교를 기사화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음향 기술자가
산속 오래된 사찰을 찾아가서 1000년간 전에 내려오는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 실황을 담았습니다. 이 이색적인 작업을 한 음향 기술자는 크리스천 수천 명의 통성 기도 소리가 승려 한 명의 목탁과 독경 소리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내공과 영성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음향 기술자의 평가에 대해서 개탄을 했습니다. 승려의 독경은 자신을 비우는 소리인데 개신교인들의 기도는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라 그렇다. 그러면서 비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역설을 했습니다. 비움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이루고자, 채우고자 하는 삶이 이제는 빈 마음으로 살자. 빈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을 지낼수록 욕망을 채울수록 이제는 빈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자라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의 미학에서 비움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정리만이 아닙니다. 청소라는 행위의 반복 속에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교당 정원 제초 작업을 한 교도님에게 일심으로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풀들이 저의 사심 잡념이다 생각하고 뽑아냈더니 왠지 모르게 속이 후련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행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행자의 빼놓을 수 없는 수행 일과이기도 합니다. 청소는 자신 내면의 불결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켜 줍니다.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씩 자신의 방을 정리하면 상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한 미국 교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법회에 나오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화면으로 자신의 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참하는 몇몇 청소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음 관리도 되어가고 습관도 고쳐지고 학습의 집중력도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화의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주장해 봅니다. 부모에게도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실제적으로 요청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명상과 같이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순간에 몰입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립심과 판단력을 기르게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서 내 집도 아닌데 청소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면서 공익과 공리주의의 관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이 비움의 가치를 체험해야 할 시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인공지능에게 맡겨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비움의 가치를 체험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처럼 살아봅시다. 성자가 된 청소부는 마음 공부를 한 성자입니다. 나를 벗어나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해내는 마음 공부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 봅시다. 이상으로 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